자, 이제 우리 그 규제 개혁에 대한 얘기만 조금 더 좀 보태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서비스의 적정 공급 규모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규제 개혁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규제 개혁은 대체로 좀 불필요한 규제 완화 쪽으로 연결해서 좀 보시면 되겠어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 즉 이제 규제가 딱 필요한 부분에만 딱딱 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규제가 한번 만들어지면 이게 막 영생하려고 그러고, 규제가 시대는 바뀌었는데, 그리고 규제가 계속 얹어지니까 규제 위에 또 쌓이고 하다 보면 뭐 규제 천국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불필요한 규제들은 좀 솎아내 가지고 좀 떨구자 라고 하는 게 이 규제 개혁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오면 그래서 이렇게 돼요. 경제적 규제는 점차 어떻게 돼요?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는 겁니다. 완화. 경제적 규제를 완화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규제 있잖아요. 사회적 규제. 이 사회적 규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가는 거, 이런 경향성이 있다는 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또 안전과 환경 등에 관련된, 사회적 약자에 관련된 이런 규제는 좀 늘리되, 그런데 기업한테 다이렉트로 기업의 본원적 활동과 관련해서 훅 쑤시고 들어가는 이런 경제 규제들은 조금 줄이는 게 마땅치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이제 이 행정규제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규제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게 이제 행정 규제와 관련해서 이 기준들을 좀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 보면은요, 이 대통령 직속으로 있잖아요. 대통령 직속으로 뭘 만들어 놨냐면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놨고요. 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제 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2명이에요, 2명. 위원장이 2명인데, 민간인 중에서 위촉한 사람 한 사람, 민간에서 위촉한 한 사람과 그 다음에 플러스 해가지고 국무총리가 당연직으로 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한 자리를 맡습니다. 그러니까 급이 굉장히 높지 않아요? 보니까? 그죠? 급이 굉장히 높아요. 규제와 관련해서는 민간의 견해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규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도 같이 위원장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급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 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로 볼 것 같으면, 이제 규제 완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불필요한 규제들을 이제 완화하는 방향이어서 이 규제 일몰제를 합니다. 규제 일몰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선셋 로우라고 하는 거죠. SSL이라고 이제 불리는 거예요. 선셋 로우. 그러니까 이게 해가 떴으면 해가 질 때도 있어야지. 계속 떠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SSL 규제 일몰제 같은 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5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 심사 다시 하는 거예요.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규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걸 하는 거죠. 우리 예전에 10년 전쯤 이마트 피자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통큰 치킨? 뭐 이런 거, 롯데마트 거?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유행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줄 서서 사고 막 그랬어요. 그 반값 치킨 산다고. 막 그랬었는데, 일단 치킨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뭐 그걸 떠나서라도 치킨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치킨 먹는 거는 좋은데, 이런 데서 사 먹다 보니까 소비자는 일단은 만족스러웠던 겁니다. 하지만은 이 동네 치킨 가게들이 너무 타격을 입는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게 중소기업 적합업종 같은 것들을 강화해서, 이런 건 건들지 말자. 이런 건 대기업이 이거 팔지 말자. 뭐 이래가지고 이제 몇 가지 품목들을 이제 정했습니다. 그랬던 것인데, 그게 규제 일몰제에 적용이 돼가지고요. 기간이 지나니까 이제 재심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를 좀 바꿔갖고 지금은 이 품목별로 있잖아요. 자기네 그 협회나 단체들이, 단체가, 요거를 이제 계속 그 규제를 연장해 주라고, 청구해야 돼요. 청구를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 요 규제를 이어줄까? 아니면 규제를 이제 그만할까? 이런 걸 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 업종은 유지가 되는, 이런 이제 경우들이 하나씩 둘씩 발표가 돼요. 기사에 가끔 떠요, 그런 게.
가끔 뜹니다. 작년부터 요게 이제 다시 이제 규제 일몰이 돼가지고 이제 규제가 끝나게 되니까 또 신청을 재신청을 해가지고 이거 유지해줘라 하는 업종들이 생겨났는데 일타 처음으로 이제 딱 된 데가 바로 이제 서점업이에요. 서점업하고 그 다음에 지정된 데가 가스 배달업 뭐 이런 데예요. 이런 데인데 그 서점업 같은 데가 이런 데가 보면은 동네 서점 같은 데 힘들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저 옆에 건물인가 뭐 서점 하나 있죠, 지하에. 근데 거기 좀 규모가 그래도 좀 있죠. 규모가 좀 있고 거기도 옛날에 프랜차이즈였을걸? 요즘에는 많이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데들도 힘들잖아요. 가서 보면 사람 별로 없고. 왜 하는지 저걸 왜 유지하는지 되게 심히 걱정도 됐다가 이해가 되지도 않다가 그러기도 합니다. 있으니까 뭐 소비자는 나쁘지 않지만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이 사업을 계속할까 굉장히 이제 궁금한 이런 정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 동네 서점에는 웬만하면 이제 큰 서점 들어가지 마라. 여기서 대기업은 누구예요? 교보문고겠지 뭘. 교보문고는 이제 알라딘 같은 데가 될 텐데 알라딘은 또 중고책 중심이어가지고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만은 그건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교보문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신점 출점이 안 됩니다. 신점 출점하려면요 양을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양 유지하는 선에서 한 군데를 없애고 한 군데를 또 만든다면 모르겠지만은 더 내진 못하게. 그리고 교보문고도 이제 사업 모델이 그 어떤 그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 쪽에서 경쟁력을 좀 가져야죠. 교보문고가 온라인에서는 좀 많이 밀렸어. 뭐 이제 예스24나 알라딘 같은 데에 거센 추격과 도전. 그리고 이제 교보문고가 거기서 1등이 아닐걸요 아마 온라인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에서 좀 뒤쳐졌죠. 그 오프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직이 빨리빨리 못 움직인 거지 변신을 빨리 못 해갖고 허덕거리는데 거기서 경쟁력 가지라는 게 이 규제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프 서점 같은 거는 더 내지 마라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하는 것인데 글쎄 모르겠어요. 대도시 같은데 이런 데들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뭐 그런 데들은 그래도 거기가 또 하나의 문화적인 장소 상징적인 장소 사람들 만날 때도 그 서점에서 만나 뭐 이렇게 하면 또 편하잖아요. 가서 책을 뭐 많이 안 사더라도 가서 뭐 사람 기다릴 때 앉아가지고 뭐 책도 보게 하고 교보문고도 그래서 자꾸 그런 컨셉으로 좀 바꿔요. 그런 컨셉으로 바꿔 사람들이 와서 책을 보기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고요. 실제 뭐 그 광화문 같은 데 가보면 최근에 가보셨나요? 큰 테이블 같은 거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 다 앉아서 책 읽고 있어. 네. 책 읽는 사람들이 쭉 있고 그 자리 쟁탈전 장난 아니고 그 책을 살 때는 어떻게 사냐면 거기에서요 바로 수령이라는 걸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온라인가로 주는 거예요. 온라인가로 바로 수령 이렇게 가면 그래갖고 그 저기 뭐예요 그 안에 가서 책 구경하고 핸드폰으로 주문해서 결제하고 그리고 이제 가서 책을 들고 가서 그냥 그걸로 도장 받고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찾아 놓는 거 거기서 직원들이 그런 것도 하고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변신들을 시도하는 것이고요. 동네 서점은 이게 뭐 전혀 그런 경쟁력이 전혀 없어요. 가끔가다 참고서 사러 오는 애들한테 참고서 파는 거밖에 뭐 이게 뭐 경쟁력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동네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족보 뭐 이거 파는 거 그런 거나 팔고 뭐 거의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요즘 그런 걸로나 좀 가봤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다 얻어 걸리면 몇 권 팔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안타까워서 그건 좀 보존을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정부가 규제를 해준 케이스. 그런 게 이제 규제 일몰제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동네 서점이 변할 수 있는 모델을 제가 아는 저 친한 선배가 하나가 찾고 있어요. 아니 멀쩡하게 번역회사 운영을 하다가 그래서 그 선배 덕분에 말도 안 통하는데 제가 뭐 유럽 사람도 좀 만나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난 뭐 눈치 게임 하는 거야. 나는 거기서 뭐라는 거야 이러면서 눈치 게임 하고 있고 아무튼 뭐 그런 번역회사 하던 선배인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다 때려치고 동네 서점을 낸 거예요. 정릉 쪽에다가. 근데 봤더니 거기를 어떻게 하냐면 마을 사람들하고 뜻맞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노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뭐 서점 끝나고 뭐 일종의 파티 비슷한 것도 하고 이 양반이 외국인들하고 많이 놀더니 그런 서양식 문화로 간 것 같아. 먹을 거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파티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막 하고 그러다가 또 뜻이 맞으면은 뭐 또 누가 뭐 나 기타 칠 줄 안다고 기타도 한 곡 땡기고
그 서점 안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게 다. 그래서 막 그 기타도 땡겼다가 그랬다가 우리 저 이러지 말고 연주회를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뭐 하는 악기들 해가지고 막 해서 연주회도 하고 이게 이 양반이 정치를 하려고 그러나 동네 사람들을 긁어 모으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그거를 수년째 해가지고 일종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해가지고요 강연도 하고 제가 한번 가서 강연도 들었습니다. 강연을 했는데 그 소녀상 조각하신 분들 있잖아요. 부부가 하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 뭐 강연도 한다길래 관심 있어가지고 가서 또 들어보기도 하고 그런 건 또 구에 있는 그 회관 같은 데 빌려가지고 그런 데에서 강연회를 열어요. 이런 걸 하는 거야. 지역사회에서 지역 공동체 만드는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좀 변화가 된다면 그래서 시 낭독회도 해. 서점이잖아. 그러니까 시 낭독회도 하고 독서 토론 당연히 그런 걸 하고 그리고 거기서 더 확장도 되더라고요. 그런 모델로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고 일단은 큰 서점들이 들어와서 싹 휩쓰는 것을 좀 막아주는 것만 정부가 규제하는 겁니다. 온라인은 그럼 어떻게 하냐? 뭐 할 수 없어요. 그것까지 어떻게 다 막습니까? 그러면 그건 경제에 오히려 과도한 규제가 경제 팽창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규제는 못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 정도 규제 일몰제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규제 총량제가 있습니다. 규제 총량제 아까 이제 비누방울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규제 총량제가 있는데 규제를 새로 신설할 때는 있던 규제 하나를 좀 없애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있던 규제 하나를 없애라 이게 규제 총량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규제 영향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어요. 영향평가. 이 규제를 도입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꼭 반드시 받아보도록 하고 있다. 됐나요? 네. 그런 거 규제 영향평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행정규제 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법을 한번 읽어볼 건데 법을 몰아서 읽어볼 건데 그때 요거 다룰 겁니다. 네, 다룰 거예요. 그래서 행정규제 기본법 이런 것들 등등 해서 봐주고 하나 중요한 거 안 할 뻔했네. 규제 법정주의라 그래가지고 규제를 만들 때요 법률로 만들게 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법률의 형식은 되는데 함부로 명령의 형식으로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규제 법정주의라는 얘기는 법률로 제정을 하고요 법률 형식으로 가능하고 명령은 안 돼. 명령은 누가 정하는 법이에요? 행정부가 만드는 법을 명령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행정부가 만드는 법이 명령인데 행정부가 만드는 법으로는 안 되게끔 행정부가 만드는 법으로는 안 되게끔 됐죠? 그게 이제 명령입니다. 명령. 알겠습니까? 행정부 함부로 못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법률로 국회에서 논의해서 법률로 만들어 놓으면 그거에 미진한 부분들은 명령으로 채울 수는 있지만 명령의 레벨에서 독자적으로 규제를 신설하거나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치들을 여러 단계 허들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규제 샌드박스. 샌드박스가 뭐야? 애들 모래놀이터잖아. 그래서 어떤 업종을 정해가지고요. 업종을 정해가지고 그 업종과 관련해서는 일정 기간 규제를 아예 적용 안 하겠다. 뭐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거기서 놀듯이 신생기업들 거기서 놀아봐라 한번. 놀아봐라. 이런 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말이에요. 규제를 지역별로 있잖아요. 특정 산업을 지정해가지고 그거를 규제를 그 지역에서는 그 규제를 안 받게 하는 거야.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규제 샌드박스도 있고 지역별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적용 제외 산업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요런 걸 육성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규제가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규제 할당, 규제를 이제 없애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해서 그걸 키워주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만 가능하게 해서 제가 알기로 강원도 같은데 원주는 의료기기 만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다 있어. 지역마다 떠오르는 게 딱 그거밖에 없네. 근데 지역마다 다 있어요. 아무튼 충청도에 가도 뭐가 있고 전라도에 가도 뭐가 있고 경상도에 가도 뭐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지역 분산을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죠, 그죠? 예, 이런 정책 같은 것들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경제적 규제를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어서 구절로 갑니다. 공공서비스 적정 공급 규모.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공공서비스의 적정 규모 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뭐 안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 이제 과다 공급 이론이 있어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과다 공급 이론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공공 서비스는 항상 넘친다. 필요 이상 넘친다. 이렇게 보는 이론을 전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과소 공급 이론이 있습니다. 과소 공급 이론. 과소 공급 이론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과소 공급 이론은 요거는 이제 너무 이제 적게 공급된다 이 말이죠. 적게 공급된다. 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적게 공급된다. 그래서 과다 공급 이론과 과소 공급 이론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여기 관련된 이론들이 쭉 소개가 되는 건데 너무 많이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요게 약간 좀 어려운 시험, 또 한 레벨 높은 시험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좀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소개는 간단히 합니다. 와그너 법칙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죠. 과다 공급론에 와그너 내지는 바그너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바그너 법칙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요.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 간단히만 얘기하고 갈게요.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 행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공공 서비스, 정부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그 요구들이 계속 좀 증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점점 공공 서비스의 양이 많아진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피콕 와이즈만이 있습니다. 피콕과 와이즈만. 와이즈만의 이제 거시적 접근법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피콕 와이즈만은 이렇게 봐요. 요 안에서 이제 보면은 피콕 와이즈만은 거기 보시면은 이제 대체 효과 뭐 이런 얘기 있을 거예요. 점검 효과, 그리고 대체 효과, 전이 효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점검 효과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재난, 재해, 뭐 위기가 다가와요. 그러면은요, 요거를 있잖아요. 공공이 좀 맡아서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구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이제 점검 효과.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민간이 하던 것들에 어떻게 해요? 정부가 끼어들게 되잖아요. 민간이 하던 영역만으로는 이런 그 사회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민간이 하던 영역을 대체해 가지고 이거를 정부 서비스, 공공 서비스가 밀고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이 효과는 뭐냐면 그럼 위기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근데 안 그러고 남는 거야. 그 민간을 영원히 밀어내. 민간을 밀어내고 정부가 담당해. 이게 전이 효과예요. 이 단계 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의 맥락인데 각각 단계를 나눠서 구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위기 같은 게 왔을 때는 민간이 하는 것들보다는 정부가 하는 게 낫지 않냐? 이게 점검 효과. 그러다가 정부도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서 그러면서 이게 대체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이게 위기가 끝나면은 원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그렇게 되고 정부 서비스가 남아서 민간을 밀어내게 되는 게 전이 효과인 거예요. 이해 오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했던 이론도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보몰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몰병이에요. 디지즈의 병이야 이거 진짜로. 디지즈의 병. 그래서 보몰병이다 그랬을 때는 저건 보몰이 제시한 건데 정부 생산성이 좀 낮대요. 왜냐하면 정부는 어쩔 수 없는 게 공무원들을 뽑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람을 고용하려고 그러지 이거를 무슨 막 기계로 대체하거나 이런 것은 좀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모범적인 어떤 그 고용주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정부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실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많이 고용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공무원 쪽에서 사람을 자르고 기계로 대체한다. 이런 거를 하기가 어렵죠. 그런 상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제 정부 24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져 있고 여러분 정부 24 알아요?
정부집사 언제 어디서든 접속해서 내 필요한 서류 같은 거 뗄 수 있도록 정부집사 만들어놨고, 그 정부집사 통합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전에는 민원24였어요. 근데 정부집사로 통합돼 가지고 내 사회보험료, 뭐 내야 될 세금, 뭐 등등 뭐 다 그 표시가 되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가고 있고, 혁신이 여기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부도. 그리고 어디 가면은 이게 무인으로 발급하는 것도 기계도 갖다 놓고, 이런 거 보면은 정부도 혁신을 하긴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보물이 봤을 때는 민간보다 훨씬 뒤처진다는 거죠. 민간보다 뒤처지고, 우리나라니까 그래도 정부가 그렇게 혁신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정부는 너무 답답한 곳이다, 이런 거. 아, 얼마 전에도 그 기사 났던데, 여기 아주 결정적으로 저 미국에 가보면 그 면허 시험장 같은데, 면허 관련된 데 가가지고 뭐 서류 하나 떼려면은, 원래 유명히 악명 높아요. 가면은 하루 종일 줄 서 있었는데 하루 종일 서가지고 기다렸는데, 그런데 아, 오늘은 당신 차례는 없으니까 그냥 가세요, 그런데요. 야, 우리나라 같으면 여기 폭파됐습니다, 거의. 이거를 누가 참습니까?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하는 것 자체도 이것도 말도 안 되고, 기다렸는데 가라? 야, 미친 거 아니야? 번호표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번호표라도, 예약이라도 걸어주든가 말이야. 근데 아직도 그렇게 원시적으로 운영을 하나 봐요. 얼마 전에 기사가 난 걸 보니까. 그 얘네들은, 공무원들이 자기의 그 노동자성 같은 거를 더 많이 좀 부각을 해가지고, 그 막 여기 사람들 기다리는데, 뭐 일하다가 커피 좀 마셔야 되겠다 그러면 커피 타고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데 커피 타고 뭐 한 잔 마시고 옆 사람하고 대화도 하다가, 그러다가 와가지고 다음 분 오세요 그러고 몇 번 하다가, 이 일도 겁내 느리게 한대. 겁내 느리다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나라 같은 뭐 지랄지랄 뭐 아주 난리를 치겠지, 민원이. 미쳤냐고. 바빠 죽겠는데 이런다고. 그런데 외국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 아니잖아요. 보씨는 아닌 것 같죠? 자,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그 미국의 어떤 그 행정의 모습을 보니, 야, 이건 경쟁력 뭐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지하로 파고 내려가는 것 같아. 와, 답답해 죽겠어 정말.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비효율성을 지적을 하고, 그 비효율성 속에서 사람을 많이 고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공 서비스가 쓰잘데기 없이 커져 있다, 이렇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보물병 됐나요? 그리고요, 교육이나 치안 같은 분야는 어쩔 수 없이 여긴 사람이 해야 되지 않나요? 치안을 뭐 기계로 할 수 있나? 치안을. 그렇다고 무슨 교육을, 그것도 좀 얘기가 좀 있었는데, 앞으로 강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인강 안 듣고 왜 와가지고 여기 현장 강의를 들어요? 인강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기왕이면은 현장 강의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현장 강의라는 게 또 좀 다르기 때문에, 인강이라는 것이 워낙 편안하게 많이 확산돼 있지만은 또 그거는 그거고, 또 현장은 현장입니다. 학교를 갔다가 애들이 안 가고 그러면 집에서 해보고 있잖아, 코로나로. 애들 완전 작살입니다. 애들 다 망가졌어, 얘네 인생. 이거 거의. 얘네들 이 시기는 그냥 이게 허송의 시간이에요, 지금. 허송의 시간, 허송의 시간. 학교로 불러내지라느니, 이것들이 집에서 거의 뭐 아침에 출석 체크한다니까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출퇴근하고,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농땡이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거의. 실제 인강으로만 공부한다라고 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인강으로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엄청난 그 인내심과 자기 통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완강 비율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완강 비율을 보면 여러분들은 성인이가 좀 다르겠지만, 제가 이제 봤던 통계는 고등학생 애들, 걔네 완강 비율이 10%대예요. 사놓고 완강 안 하는 거지.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런 적 몇 번 있어. 영어 뭐 이런 거 사놓고, 야, 벌써 1년이 다 갔어? 이러면서 벌써 1년이 다 갔어? 뭐 이렇게. 아니,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모아도 돈 벌겠다 해가지고 얘네들이 자꾸 뭘 선물을 주지 않아? 영어 회화 뭐 이런 데에서 자꾸 뭘 좋은 선물을 주고, 가격도 싼데 어떻게 저러나 싶지만은, 그거 등록해놓고 거의 안 보는 겁니다. 서버비가 안 나가. 그러니까 안 나가니까 일단 모으는 거야. 일단 모아서 박리담회 하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여기 학원 앞에도
그 헬스장을 끊어놓고요. 1년간 몇 번 갔지? 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년 끊어놓고 짜증나. 근데 되게 싸게 했어요. 그래서 야, 몇 번만 가도 손해는 아니겠다. 그러고 딱 등록했고 진짜 몇 번만 갔지. 그렇게 갔는데 그런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실제 가보면은 너무 많이 받아놔가지고 초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미어터져. 런닝머신을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옆에 인기 없는 자전거나 타고, 자전거도 그래도 그 다음으로 인기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낡은 기계 뭐 이런 거 좀 뭐 타다가 오고 뭐 이러는데 그 사업 모델이 그런 거잖아요. 끊어놓고 안 온다 이런 거. 인강이 똑같아. 인강 끊어놓고 안 보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기한을 딱 정해주니까 이거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기한 얼마 안 남았을 때 몰아치기를 막 합니다. 그때는요 거의 뭐 배속이 뭐 2점 몇 배속이야. 2점 몇 배속도 있나?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막 여러분 이거는 말이죠 뭐 이러면서 말하잖아요. 동작도 막 이러고 판서 막 한 줄 쓰는데 막 한 1초 반 쫙 막 쓰고. 그 공부가 됩니까 그게? 그렇게 공부한다고? 완전 천재인데? 그 어떻게 그 속도를 따라가? 느릿느릿해도 머리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뭐지 한번 생각하고 막 이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게 여백 그 시간. 제가 말하다가 중간에 끊어졌다가 또 이어지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건데 그 시간이 다 없어지는 거죠. 절대 공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교육이라는 것도 학교 같은 데가 대체를 못한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근데 조금 어느 만큼 효율적으로 활용은 가능하겠다. 활용은 가능한데 완전 대체 이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걸 더 보여줍니다. 요즘에 고3들이 떨고 있잖아요. 고3들이 고3 다 끝났다. 뭐 이제 인생 끝났다. 재수는 예약이다. 뭐 거의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재수생은 계속 학원을 가거든. 근데 학교는 안 부르거든. 그런다고 얘네가 재수학원에 등록할 수도 없고 또 가끔 학교 가야 되니까 요즘에 고3은 그래서 좀 부르고 있죠. 고3은 계속 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애들 마음이 또 붕 뜨는 게 되게 또 커요. 이렇게 마음이 떠. 대부분 마음이 떠. 그래서 이런 어떤 이벤트가 없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도 공부할 때 올해 1년은 끝났다고 보고 이벤트 없다. 내 인생에.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벤트가 중간에 끼어들면 마음이 떠. 갑자기 이게 흐트러져.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서 우리나라 2002년도인가? 월드컵 할 때도 그때 재수생 강세, 초강세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미친 고3들이 거리 응원하러 갑니다. 특히 그때 여학생 강세, 요거 주로 여자들도 많이 보지만은 요즘에 스포츠가 많이 퍼졌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그 스포츠에 주로 남자들이 주로 더 많이 열광하고 그래가지고 뭐 그렇고, 거기까지는 못 나가더라도 새벽에 꼭 보고 와. 그땐 새벽이 아니구나. 밤에 했구나. 그래서 외국에서 할 때, 월드컵 외국에서 할 때도 고3 애들 타겟 커. 중간에 중요한 그 6월 달에 한 달간 이것들이 새벽에 계속 축구를 쳐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되면 여학생 강세 뭐 이런 얘기들이 항상 나와.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어쩔 수 없다. 오프에서의 중요성이 있구나. 보몰이 그런 교육이나 치안 이런 것들은 덩어리가 되게 커요. 인원이 거기서 막 일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건 어떻게 줄이기가 진짜 어렵다. 아무리 혁신을 해도. 이런 것들을 지적했다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뷰캐년의 리바이어던 가설이 나오는데요. 뷰캐년의 리바이어던 가설은 리바이어던이 뭐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 있죠. 홉스라고 하는 그 정치 철학자가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인간들은 이기적이어서 스스로 통치를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여받은 천부의 인권을 갖다가 리바이어던이라는 이런 악마 같은 그 악마까지는 아닌데 그 절대자 원래는 악마 이름이에요. 리바이어던이. 그래갖고 이 절대자한테 갖다 맡겨라. 그러고 그 밑에 통제를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데, 그런 데서 이름을 딴 거 아닙니까? 그 리바이어던 가설 그러면요, 인간들은 이기적이어서 정부한테 자꾸 뭐 해주라고 요구한다. 우리 동네 뭐 해줘라. 그러다가 쟤네 동네 뭐 해줘. 그럼 옆 동네에서는 왜 쟤네는 해줘 우리는 안 해주지? 왜 우리 2등 국민이냐? 이러고서 이제 또 따져. 지네도 해주래.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공공 서비스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뷰캐년의 리바이어던 가설이고, 파킨슨 법칙 제가 앞에서 한번 해드렸나? 안 했군요. 파킨슨 법칙.
자, 그럼 여기서 합니다. 파킨슨 법칙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정부 실패를 설명하는 이론의 한 가지예요. 그런데 여기가 좀 다 그럴 수 있죠. 과다 공급 이론이 너무 지나치게 공급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다 정부 실패랑 연결할 수 있어요. 근데 특히 파킨슨 법칙은 그와 관련해서 시험에 자주 다뤄지는 이론인데 이 파킨슨 법칙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다른 거는 좀 그렇다 쳐도 파킨슨 법칙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파킨슨 법칙에서 보면은 사람들은요 자꾸 부하를 늘리고 싶어 한대요. 부하를 왜 늘리고 싶어 하나 보니까 조직이 이렇게 작을 때 내 위치가 여기야. 근데 부하를 늘렸어. 내 위치가 일로 갔어. 그죠? 더 늘려 조직을 확 늘려. 오, 야, 너 되게 높지 않아요? 그죠? 높아지네. 부하를 뽑았더니. 그잖아요. 권한도 세지고 월급도 세지고 그리고 또 어때요? 이렇게 되면 일도 떠넘길 수 있잖아. 귀찮은 일, 야 이거 좀 해와라 이렇게 하고 자기들은 이제 가만히 앉아서 결정만 해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거라. 물론 결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어쨌건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 파워를 키우는 거예요. 이거를 두고 뭐라고 했냐면 상승하는 피라미드라고 했습니다. 피라미드가 점점 커지고 있네. 상승하는 피라미드. 부하의 배증이고 이러다 보면 부하들한테 시킬 일이 있어야 되잖아. 안 그러면 조직 다시 줄인다고 하니까. 그래서 업무도 늘어난대요. 계속 업무의 배증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업무의 배증도 있다. 부하의 배증과 업무의 배증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파킨슨이 지적할 때 핵심이 뭐냐면요. 파킨슨이 지적할 때 부하의 배증, 업무의 배증인데 파킨슨은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결국에는 말이야. 이것이 비상시, 전시와 같은 비상시뿐 아니라 비상시 외에 평상시에도 부하가 배증하고 업무가 배증한대요. 이거를 입증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비상시에 저러는 거야.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은 뭔가 해야 될 일이 갑자기 폭증했으니까. 근데 평상시에도 꾸준히 늘린다는 거지. 꾸준히. 여러분들이 공무원 이제 되고 나면 아시게 될 테지만 공무원은요. 돈과 조직에 엄청 관심이 많아요. 이거예요, 이거. 예산을 늘리고 조직을 확대하고. 그게 자기네들의 파워입니다, 파워. 그래서 그걸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걸 확보할 수 있다면 일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해. 일이 늘어나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좋아해. 그럼 조직이 커지고 내 일도 분산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것이 곧 힘이니까, 영향력이니까 일이 좀 바빠지더라도 그런 걸 좀 선호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원래 전통적으로요, 돈 문제는 기재부가 꽉 쥐고 있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조직 확대와 관련된 거는 행안부가 꽉 쥐고 있는 거예요. 행안부가 함부로 안 늘려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다 보면 이 조직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서 행안부에서도 이제 그 총액 배분 자율 편성이라 그래갖고 니네 인건비를 총액으로 줄 테니까 그러면 조직은 좀 융통성 있게 한번 해볼래? 이렇게까지 왔어요. 거기까지 왔지만 옛날에는요, 한 명 늘리려고 그러면요, 행안부 엄청 쫓아다녀야 돼. 우리 인원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하겠다고 인원 늘려달라고 하면 행안부 공무원이 들은 척도 안 하지. 공무원의 공무원이야. 공무원의 공무원.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교차 기능 조직이라고 해서 이름 붙여서 볼 텐데, 공무원, 다른 부처를 관장하는 또 부가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른 공무원들이 커피 사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이만저만하다, 이거 좀 해줘라. 그러면 예, 알겠고요. 입장은 알겠고 돌아가 계시면 연락 드릴게요. 이런 식의 조직 늘리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근데 이걸 꽉 막아놓는 거예요, 옛날에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파킨슨 법칙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봤고요. 니스카넨의 관료 예산 극대화 모형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니스카넨은 파킨슨하고 좀 비슷한데, 근데 니스카넨이 얘기한 것은 재무적인 차원에서, 재정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뭐 이해가 되면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은 이 그래프는 그냥 없었던 일로 합시다. 자, 보세요.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이제 수량이거든요. 수량인데, 얘 가만 보니까 편익 있죠, 편익. 편익은 이렇게 증가하다가 좀 이렇게
증가세가 꺾여. 왜? 그래서 이게 편익이야. 편익이라 합시다. 기업 같으면은 저게 뭐 수입 이렇게 되겠죠. 기업이 벌어들인 돈 이렇게 될 텐데 편익이라 하고, 그 다음에 비용을 보면 이건 체증이에요. 편익은 체감하는데 비용은 체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비용은 점점 늘어난다. 이거. 그러면 일반 기업들은 이 수량을 어디서 결정하냐면 요 차이가 제일 크게 벌어져 있는 데서 결정한대요. 요 차이가 제일 크게 벌어져 있는 데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가 이제 기업의, 민간 기업의 수량이죠. 기업의 이제 판매량, 뭐 생산량 이렇게 합시다. 기업의 생산량이 여기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정부는요 여기서 안 끊는데, 여기가 이제 요 차이가 순편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순편익이 제일 이게 크게 벌어진 데에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건 얘 기업은 이윤이니까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정부는 돈을 벌어내라라고 요구하는 조직이 아니죠. 그거보다는 그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더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까를 고민하는 거죠. 뭐 그런 그 명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정부의 생산량이 된대요. 이거보다 더 넘어가면 책임져야 되니까 그렇게는 안 하는데, 이게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비용과 편익이 딱 일치하는 지점 저기까지 한대. 손해 안 나는 데까지요. 이렇게 한답니다.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한대. 이게 이제 정부의 생산량이다 이거지. 이해가 돼요? 과잉이네, 과잉. 그 얘기를 또 니스카넨이라는 학자가 한 겁니다. 그렇게 봐두시고요. 또 이익 집단의 영향 같은 거 빼놓을 수 없겠죠. 가끔 이익 집단들이 다 자기네 해주라고. 이게 사실 뭐 리바이어던 가설하고 좀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과소 공급론으로 가면은 이 갤브레이스의 선전 효과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여기는 갤브레이스가 있습니다. 갤브레이스. 선전 효과 내지는 의존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선전 효과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광고의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고의 영향이에요. 광고의 영향. 이분은요 광고를 좀 비판적으로 본 면도 있어요. 광고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필요를 창출하지는 못한다. 광고가 그렇겠죠. 필요하다 필요 없다는 건 자기가 생활 속에 느끼는 거지, 광고가 필요를 창출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필요를 창출하진 않는데 광고가 욕구를 창출하는 능력이 있대요. 광고가 욕구를 창출한대. 욕망을 창출한다는 거야. 그래갖고요 이 광고를 보면 저게 더 좋은 거지. 저거가 더 우수한 상품이야. 난 저게 필요했어 라고 자기 머리를 속여. 이제 난 저게 필요했어. 필요 없었거든. 없다고 불편한 거 하나도 없었는데 나 저거 갖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갖고 싶다 그런 거예요. 네. 저도 그래서 그 TV 하나를 바꿨었는데 올레드 TV. 이거 얇고 그리고 이게 최신 기술이고 너무 대단하다 해가지고, 원래 얼리 어답터 성격이 아닌데 그거는 괜히 또 이렇게 자극이 돼가지고 TV를 한 대 질렀는데 뭐 집에 들어가는 시간 별로 없고요. 일단은 TV를 잘 켜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뭐 그렇기도 하고 좀 시간 지나니까 뭐 차이가 없어. 그냥 볼 때 차이가 두 개를 옆에다 나란히 놓고 보면 뭐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은 뭐 그 정도로 뭐 전에 보던 TV가 뭐 못 볼 지경이거나, 뭐 제가 그렇다고 브라운관 TV 뭐 뒤에 엄청 튀어나온 거 이런 걸 보고 있었던 건 아니라서 뭐 그냥 뭐 지나고 보니까 익숙해지니까 그냥 그렇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선전 효과. 제가 그런 기사도 많이 읽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진짜 대단한 기술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야 이런 거 나도 한번 봐보고 싶다. 이 욕망이 자꾸 자극된 거예요. 욕망이 자극되니까 그거를 어느 순간 가서 좀 세일하는 것 같으니까 이 세일을 한다면 한번 사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광고의 영향이 없던 욕구를 자극해가지고 욕구가 생기게 만든 거잖아요. 큰 불편이 없었지만은 욕구를 자극해서 사게 된 케이스 아니에요? 우리 그런 소비 많이 해요. 그런 소비를. 그래서 갤브레이스가 뭐라 그러냐면 정부는 광고를 근데 저렇게 끼깔나게 해요, 안 해요? 정부의 공공 서비스는 끼깔난 광고가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는 뭐 공익 광고 한다고 막 많이 하더라고. 하긴 하지만은 못 이겨. 못 이깁니다. 보험회사 광고만 봐봐. 연금.
국민연금이 뭐 국민연금이 여러분들의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누굽니다. 이게 자극이 안 돼. 별로. 그죠? 자극이 안 돼. 아니, 말투는 왜 그러는 거야, 근데. 로봇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광고랑,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뭐 보험회사 광고해 보니까 인형으로 성공한 데 있었잖아. 걱정 인형. 이런 거. 이런 거 보다 보면 뭐 빠져들잖아요. 걱정 인형. 뭐, 매 무슨 보험이죠? 거기가 뭐 함께 할게요. 뭐 이러면서 캐릭터로 막 띄우고. 캐릭터가 친근해지니까 여기는 괜찮은 회사 같고. 이게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공공 영역은 거기가 좀 야가다는 거예요. 야가기 때문에 광고 효과를 잘 못 누리기 때문에. 그리고 광고 너무 많이 하면 욕먹어. 또 국정감사 도대체 이런 공익 광고 얼마 소요됐습니까? 따지겠죠.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국민의 이럴 때는 꼭 항상 그냥 세금이 아니고 혈세. 국민의 혈세를 말이야, 피 같은 세금을 이런 데다 쓰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 할 수도 없어. 그런 것들의 한계가 있다. 이게 이제 갤브리스의 지적입니다. 머스그레이브의 조세저항.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죠. 조세저항. 세금 늘린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한테 눈에 띄게 딱 편익이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보장이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세금 안 내려고 한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머스그레이브의 조세저항이 있습니다. 조세저항.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으로는 여기 이제 합리적 무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합리적 무지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말이죠. 합리적 무지는 이거는 내 생업이 바쁘고 현대인들이 자기 분야의 일을 하기도 시간이 딸리는데, 이거를 무슨 막 정치권, 막 소식, 뭐 경제, 뭐 뉴스 이런 거 계속 보고 정책을 분석할 시간이 잘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관심을 안 보이니까 시간도 많이 안 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공 서비스도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공 서비스한테 욕만 하지, 정부가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해? 뭐 이렇게, 정부가 뭐 하는 거야? 다 자기네들 이익 아니야? 뭐 이렇게 막 비판적으로만 바라보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공공 서비스가 좀 이제 과소 공급된다는 이론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합리적인 거예요. 무지한 게. 나라 돌아가는 일에 무지한 게 합리적이다. 남는 시간 있으면 차라리 여가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뭔지 알겠죠, 이거? 네,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뉴젠베리의 전시효과.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휴먼시아에 사는 애들을 휴거지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며. 내가 지금 휴먼시아도 이전에 주공아파트 출신으로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제가 과거 전 주공아파트 출신으로서 옛날에 그냥 주공아파트, 후지지 않습니까? 이름도 주공이 주택공사의 줄임말인데 주공아파트라 그냥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휴먼시아 이름 이쁘구만. 근데 이게 민간 기업들이 자꾸 광고를 때리면서, 여기 좀 연결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광고를 때리면서 뭐 당신의 가치를 레미안으로 증명하세요. 아니, 무슨 사람의 가치를 레미안으로 증명하고 앉았어 이거. 그잖아요. 레미안 산다. 난 레미안 살아. 나 푸르지오 사는데. 이런 게 왜 자랑이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집에 못 살아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런 걸 가지고 또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전시효과라는 거예요. 전시효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게 명품이야 라는 느낌 있죠. 그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 임대주택 같은 거 있죠. 이게 되면 금전적으로는 굉장히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선호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부러 괄세하지 막. 우리 동네에 임대 아파트 들어온다고 막 임대 왜 들어와? 막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들어와 막 이러면서 뻗대. 아니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게 부자가 아닌데. 이게 무슨 압구정동에서 그랬다면은 이해를 합니다. 압구정동 임대를 못 집니다. 땅값이 비싸고 아예 못 져. 그런 동네도 아니야. 아니 그런데 무슨 이게 아니 외곽 동네에 살면서 거기서 임대 들어오는 거 싫은데 막 이러고 앉았어. 아니 그래서 이게 뭐 빈부격차 그렇게 큰 동네도 아닌데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거에 끼고 싶어하는 그런 그 얄팍한 감정.
나 그래도 내가 서울에서 떨어진 외곽에 살지만 나 이거 내미안 사는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거의 이런 거 느낌이 딱 그런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 천박한 어른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니 애들도 애들끼리도 너 어디 살아? 그러고 쟤는 가난해. 애들끼리 그런 데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가서. 그래서 제가 더 심한 말도 들었어요. 인민대 아파트 사는 애가 반장이 됐다고 엄마들이 쫓아갔대. 근데 그 동네가 시골이야 시골. 시골에 아파트 단지 몇 개 있는 데야. 그런데 그런 동네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천박합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애들이 나중에 크면 그거 기억나. 우리 엄마 옛날에 그랬다? 이렇게 기억나. 아 기억나 그거. 기억나. 그럼 나중에 이제 자기가 정신 차리고 보면 아 우리 엄마 너무 이상한 사람이야. 이거 이 문제가 많아 이거. 예? 아니 막말로 진짜 잘 살면서 그러면은 이해나 해. 그러지도 않은데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인근에서 자기들끼리 안에서 전시 효과 이런 걸 보여주고 싶구나. 나 좀 비싼 데 살아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사기업들이 일부러 저런 마케팅을 해요. 아니 레미안이 그렇게 마케팅을 했다고. 그래서 삼성이란 이미지까지 덧붙여져 가지고 우리나라 삼성 그러면 비싸도 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삼성이 그 브랜드 가치를 키워놓은 덕분에 이런 것들이 먹혀들고, 그러니까 그걸 소비한 사람은 또 자기가 비싼 돈 주고 들어왔는데 그것도 좀 의시돼야지. 그렇게 하면서 남들을 깔보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이 뭐를 생산해서 준 거를 이용하는 것은 이건 싸구려를 정부가 준 것을 그냥 받아서 쓰는 사람 정도로 인식해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민간업체 고 비싼 거 산 사람이 난 좀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시 효과로 인해서 공공 서비스가 자꾸 또 위축된다는 거예요. 이 설명 다 됐죠? 네. 있어. 이런 현상들이 가만 보니까 있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보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정도 수준의 내용이 되긴 했겠죠. 자, 이렇게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요. 됐죠? 그 정도 이제 봐두시고 이렇게 하고 공공 서비스 성과 측정 지표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투입이 된 것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한 다음에 산출이 어떻게 됐냐, 결과가 어떻게 됐냐, 영향이 어떻게 됐냐, 이거를 또 이제 봐야 된다는 건데, 이제 공공 서비스 나중에 이제 우리가 평가도 해야 돼요. 정책 평가. 그럴 때 보면 여기 이제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투입이 됐으면 이거에 대한 산출이 나와야 되고요. 산출이 있으면 요 과정에 이제 업무가 있었겠지. 업무 진행을 해가지고 자원을 투입해서 업무 진행해서 산출하고 이거에 대한 이제 결과를 뽑아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의 영향, 임팩트까지 보는 것인데요. 이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1,000억 원을 들여서 도로를 깔아. 1,000억 원을 들여서 도로를 깔아요. 도로를 까면 투입이 1,000억이야. 그리고 업무를 해. 그래서 결과가 나왔어. 도로 몇 킬로 깔았니? 이게 산출이에요. 도로 몇 킬로, 1,000억 원으로 몇 킬로 깔았어? 산출. 그래? 그럼 그 결과가 어때? 라고 물어보면 이제 뭐 대답해야 돼요? 결과가 어떠니?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일일 통행량이 100만 대입니다. 돼요? 이거 뭔지 알겠어요? 일일 통행량 100만 대예요. 이게 이제 결과인 거예요. 그래? 그래? 그 영향은 어때? 영향이요? 주변 도로들도 이 도로가 더 늘어나니까 쾌적해져가지고 국민들의 만족감이 짱입니다. 이거 구분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무원이면. 너 그 산출이 어떻게 됐어? 그러면은 그 돈을 들여서 만든 물리적인 그 양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 결과다 그랬을 때는 그걸 이용하는 횟수, 이용 빈도 뭐 이런 것들이고, 그러면 영향은 뭐냐? 그러면 그거는 궁극적인 영향, 그거 만족감이에요. 국민들이 이렇게 편안해졌어요. 국민들이 이거 정부에 대한 평가가 좋아졌어요. 뭐 이런 것들이 와야 되는 거죠. 이해 와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성과 측정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봐두시면 되고요. 거기 이제 결과의 리절트라고 나와 있는데, 리절트라는 표현도 쓰지만은 아웃컴이라는 저 단어를 또 써요. 아웃컴. 그래서 아웃풋과 아웃컴을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임팩트 따로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행정 환경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하고 이 챕터를 모두 이제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